7, 8학년 담임 맡고 있고 학교 대표 맡고 있습니다. 박규현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부모 교육 자리인데요. 사실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학 설명회따라든가 우리가 면담하고 상담하고 할 때 안 했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했던 얘기들이지만 늘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새로운 대상을 만날 때 한 번 들었다고 아는 거 아니죠. 예, 하다못해 냉장고 설명서도 사용해 보면서 알아가게 되어 있는 것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되면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것들이, 경험하면서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자리는 일종의 그런 어떤 앞으로 경험하게 될 많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먼저 선 이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얘기는 크게 세 묶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학교 생활할 때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관점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학교의 뭐 정체성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동서통합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입학 설명회 때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입학 설명회 같은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학교에 교육 이념과 원칙들이 있거든요. 이 교육 이념과 원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평소에 저희가 어떤 내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판단들을 하고 결정들을 해야 될 때 실은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이 원칙들이 하나의 사회로 따지자면 뭐 헌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해마다 많은 과제들이 닥치고 그리고 또 해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기준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 이념과 원칙을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념과 원칙에 대해서 조금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아무리 세세하게 설명을 드린다 해도 또 지내면서 이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는 또 지내면서 알아가야 될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념과 원칙에 대해서 한 묶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 과제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당장 올해 진행될 것들. 내년에, 올해 진행될 것들은 내년, 내후년에 대한 대비. 뭐 길게는 정말 100년 대계를 봐야 되고, 짧게는 당장 올해, 내년에 진행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어떤 발드로프계에서의 학교의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뭐 학교가 전체 교육계와 관계 맺고 있는 거라든가 지금 학교가 벌이고 있는 활동들이 외부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우리가 집중해 나가야 되는 과제들, 눈앞에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한 묶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좀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마치 저도 나이가 이제 적지 않다 보니까 저 기성세대가 라떼 얘기하는구나 는 교장 선생님 훈계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각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낫고. 근데 낫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어떤 입신 출세와 관련되거나 세속적인 가치평가와 관련돼서 내가 좀 더 높게 평가받기를. 이런 욕망이 있죠, 다들. 한편으로 이런 욕망이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게 있죠. 좀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싶은 마음도 다 있죠. 본능적으로 다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다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둘 다 잘 안 돼요. 사회적인 거는 경쟁이 심해서 예, 힘들고 예, 남들도 다 나 같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희소한 어떤 위상을 두고 경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내가 좀 더 선하고 지혜로운 인간이 되고 싶으나 그 역시 생활에 쫓기다 보면 그리고 일상의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부닥치는 일들 이런 것들에 쫓기다 보면 이제 약간 시간 나면 내가 왜 이러고 살까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왜 이러고에 대한 그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노력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좀 오리무중인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뭐 나름대로 책도 보고 또 종교 활동을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누구나 조금씩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마음은 있으나 이게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이걸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저는 원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데서 찾을 수도 있고 역사적인 데서 찾을 수도 있고 뭐 많은 원인들이 누적돼서 결국 현상이 나오겠지만 직접적으로 내 문제와 관련해서 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 난 더 선하고 지혜로운 인간이 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일상적인 욕구에 시달리고 어떤 악한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거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도 사실 뭐 다 아는 얘기죠. 어디서나 다 하는 얘기죠. 문제를 회피하지 마라. 다 알면서도 우리가 오면 문제를 회피합니다. 근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할 때, 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려운 상황 그 자체도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안 하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회피하는 게 자기 꼬라지에 대한 이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내 자신의 민낯을 들여다보면 너무 창피해. 그리고 뭔가 지금 닥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이게 해치고 나아갈 자신감이 오히려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탓이 사실은 어떤 문제든지 대부분 다 10중 8구인데 대부분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딴 데로 뭔가 전가할 때를 찾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는 계속 꼬이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좀 개선을 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자신의 민낯을 딱 들여다봐야 된다.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개인들의 개성들이 다 있습니다. 타고난 성향도 있고 개개인의 역사 속에서 경험 속에서 쌓아온 어떤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개개인의 문제를 제가 지금 개개인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보자. 한국 사회를 하나의 집단으로서 우리가 민족 정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자기 정체성이 있듯이 집단도 자기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를 한 사람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상상해 볼 수 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들한테도 다 영향을 주잖아요. 한마디로 집단의 문화, 집단의 분위기, 어떤 그 집단의 정체성 이런 게 개개인들한테 전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의 개성이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섞여 있겠죠, 막 섞여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어느 쪽이 힘이 센가? 지 개성이 더 많이 발휘가 되는가? 아니면 그 집단 분위기가 더 관철이 되는가?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집단 분위기가 굉장히 힘이 세요. 게다가 특히 한국 사회는 근대화된 지 한 1세기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대화와 함께 개인주의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 개인주의 문화가 아직까지 별로 크게 이제
뭐 서구처럼 그렇게 자리 잡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주의 힘이 세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집단을 하나의 이제 사람으로 상상을 해보면서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특징이 뭔가, 얘의 정체성의 정신의 핵심이 뭔가를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내 정체성의 아마 많은 부분도 그거하고 엮여 있을 테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뭐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조금 현실에 고칠 게 많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현실이 만족스럽고 해피하다면 대안을 찾으려고 안 하겠죠. 근데 특히 교육 현실이 심각하게 망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라도 어떻게 좀 낫게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다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을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 현대인들의 정신,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정체성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문제를 양산하는 게 뭐가 있겠는가? 제일 큰 게 유물론입니다.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예, 물질주의다. 물질주의가 우리의 시각을 진짜 강력하게 옭아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물질주의라고 하는 게 뭐 다른 세속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거 다 우리가 뭐 물질주의라고 하죠. 근데 그런 추상적인 의미 말고 물질주의라고 하는 게 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하면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지. 다 압니다. 나의 마음이나 나의 기분, 나의 감정 이거 물질 아니잖아요. 물질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물질로 표현하거나 물질처럼 다루려고 해요. 이게 이제 물질주의가 발휘되는 방식인 거죠. 예. 어떤 하나의 사건이 생기거나 현상이 생기면 눈으로 딱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감각으로 알 수 있어요. 보든지 듣든지 만져질 수 있는 것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생기기 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과정들이 있어서 이게 나타난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예. 근데 우리는 어쨌든 눈앞에 있는 현상에 근시안적으로 초집중을 합니다. 이게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가 발휘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사건도 긴 과정을 거쳐서 보이지 않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 현상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바깥으로 보이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어떤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타난 것만 가지고 집중을 하지 나타나기까지의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 가지고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단지 놓칠 뿐만 아니라 외면하거나 혹은 생각하더라도 그조차 물질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예. 이렇게 물질주의 힘이 아주 평소에 강력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도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질주의의 영향을 여러모로 받는데 제일 많이 받는 게 한마디로 근시안입니다. 근시안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 사람 좀 사상이 좀 꼬로마네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제가 동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나그네가 숲에 가다가 쉴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 걸어서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숲이 전부 습지고 막 좀 이렇게 쾌적한 데가 안 보이는 거야. 그 쾌적한 어떤 짚이 쌓여있는 이런 편안하게 쉬고 싶을 때가 나오면 좋겠다. 마음으로 막 바랬는데 거짓말처럼 아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고목나무가 구멍에 아주 마른 집들이 쫙 깔려있는 이런 공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재수 좋네. 거기 들어가서 한숨 잡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배고프네.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숲속에 먹을 걸 어떻게 낯선 곳인데 내가 구할 수도 없고 이걸 어쩌나 먹을 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한눈 파는 사이에 딱 보니까 눈앞에 음식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막 먹어.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술도 한잔 했으면 좋겠다. 술이 나타나는 거야. 이때부터 이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뭐야 이거 마술도 아니고 내가 바라기만 하면 척척척척 다 나오네.
이런 거 보니까 여기 이 고목나무에 귀신이 붙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 귀신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저 귀신이 나를 학대하거나 고문하거나 때릴지도 몰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맞으면서 이 사람이 이러다 나 죽겠다 그랬어요. 그 죽었어요. 이 얘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자기의 운명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일들과 이 세상 내가 만든 내 마음이 만들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단순한 애들 동화 같은 얘기가 사실 100% 진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관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경험을 못 해요. 내가 아무리 그러면 내가 바라기만 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예,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 왜 안 될까? 이 동화처럼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왜 안 이루어질까? 간단합니다.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현실은 내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쏟고 의지를 쏟아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당장 안 나옵니다. 당장 안 나오는데 우리를 못 기다리는 거죠. 왜? 사실은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자기도 확신 못 해요. 과연 이래 될까? 의심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고. 그러니까 정성된 마음을 유지를 못 합니다. 유지를 못 하니까 에너지가 떨어지죠. 에너지가 떨어지면 일이 안 되지. 어느 정도의 집중력과 어느 정도의 지속력을 가지고 계속해야 일이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왜? 미래 성과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불안하니까.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물질로 전환되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렇게 별로 그게 진실이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못 믿었고 이러죠. 오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일 결과가 안 나오네. 거짓말이네. 이런 거. 착한 사람 복 받는다는 얘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면서 제일 저 자신이 스트레스 받았던 얘기였어요. 아닌데 현실은 악당들이 득세하는데 그렇잖아요. 실제로 현실은 악당들이 득세하는 거에 대해서 뭐 소설이 됐든 뭐 영화가 됐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에서도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뭐 폭력적이거나 양아치 같은 어떤 이런 깡패 논리,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난무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시장판 푸닥거리 싸움하는 것 같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복 받는다라는 얘기를 사실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할 때 자식의 인격을 일관되게 어떤 방향으로 좀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제일 나쁜 게 부모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애들한테 착하게 살아라 그랬다가 한 대 맞고 오면 니는 왜 안 때렸냐? 한 대 맞으면 10대 돌려줘야지. 이렇게 한 입으로 두말을 한단 말이지. 애는 인격 분열이 일어나죠. 근데 A의 분열은 내가 분열돼 있다는 거죠. 내가 분열돼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제 뭐 얘기 길게 할 수는 없고 유물론이다라고 하는 게 일상에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나 하면 제가 착한 놈이 복 받는다는 거 스트레스 받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20대 30대까지도 착한 놈이 복 받는다 우리 다 어렸을 때 애들한테 동화로 가르치기를 착한 놈이 복 받는다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중에 커서는 경쟁사회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걸 더 많이 배웁니다. 시험 칠 때도 원리 그런 거 몰라도 돼. 답만 맞추면 돼. 결과주의를 배웁니다. 제가 그 버스 광고 보고 야 진짜 우리나라 교육 문화 정말 망가졌다라는 생각을 했던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버스 광고에서 수학 학원 광고를 딱 냈는데 니들이 학교에서 배운 수학은 80%다 불필요한 것들이다 그래요. 야 자극적인 문구를 딱 써놨더라고요. 그럼 밑에다가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 학원에 오면 시험에 딱 나오는 족보만 가르쳐 줄게요. 효율적으로. 학교에서 열흘 동안 배울 거 우리 학원에 오면 하루만 딱 하면 다 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답 찾을 수 있는 기술만 딱 가르쳐 줄게.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족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대학교 때도 있잖아요. 이 교수님 뭐 중간고사는 뭐 이 족보에서 나온다. 족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보고. 이게 결과주의죠. 결과만 얻으면 된다. 과정은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가폭력에 시달리고 군대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군인 정신 완전 결과주의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결과만 넣으면 돼. 라고 하는 걸 암암리에 배웁니다. 공부할 때도, 운동할 때도, 회사에 들어가서 평가받을 때도 이 결과주의를 배웁니다. 이 결과주의를 배우게 되면 사람들은 과정보다 결과, 과정보다 결과라고 하는 그걸 하게 되면 어렸을 때 착하게 살면 착하다는 하는 것은 대상과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건 과정 중심적인 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상태 그 자체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상태 자체를. 근데 세상은 결과를 원합니다. 부닥치죠. 부닥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거는 늘 결과주의적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들죠. 야,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살면서는 별 쓰임새가 없다 이거. 오히려 내가 나만 착하면 나만 손해봐. 이거 다 우리가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잖아요. 어떤 갈등 상황에서 내가 좀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면 손해본다. 내가 손해본다. 라고 하는 이 피해의식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상대가 나한테 악하게 하면 내가 더 급박해서 나를 무시 못하게 예, 뭔가 이렇게 위세를 부리려고 하고 이런 거를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무런 어떤 내 도덕 감정을 건드리지도 않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착하게 살면 진짜 복 받냐? 이 거짓말이 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요것만 얘기하고 유물론 얘기 끝내겠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맞는데 단지 그 복이 눈에 안 보일 뿐이고 첫째, 안 보이는 복이다. 자기 마음의 평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주어지는 복이다. 그 둘째, 열심히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복 받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는 고생과 지랄의 총량법칙에 의해서 내가 겪어야 될 고생, 내가 겪어야 될 갈등, 이 총량이 이미 있어. 내가 태어날 때 운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내가 겪어야 될 고생 총량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겪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겪는 과정에서 내가 잘 대응을 하면 내가 또 태어난다면 그때 그 결과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느려서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착하면 복 받는 거 맞아. 근데 오늘 착한 일 했다고 내일 보상이 안 주어져.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길게 보기에는 시각이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근시안적인가? 유물론. 온통 배운 철학, 학교에서 학습된 거, 사회에서 평가하는 거 전부 유물론적이고 근시안적이고 물질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진짜 유물론. 철저하게 몸에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의 절반은 유물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 나타날 때는 결과주의, 계량적 평가, 그리고 어떤 조급함, 근시안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뭐 인생 덕담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이 시각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거. 농사를 지으면 결과가 1년 만에 나타납니다. 교육의 효과는 어떨까요?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효과는 언제 나타날까요? 평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죠. 예, 평생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근데 발도르프 교육이 굉장히 특색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실용주의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헛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평소에는 내가 우리 아이는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학습 스트레스 받지 말고 뛰어놀면서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인격이 건강한 애로 자랐으면 좋겠어 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건 저도 겪은 겁니다.
저도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뭐 20대 중반이 돼서 다 큰 성인이 됐지만 초중학교 시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안 사람도 저하고 평소에는 가치관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동기가 생겼을 때 해야지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해가지고 뭐 이게 성적 안 나오고 그건 신경 쓰지 말자라고 얘기는 평소에 그렇게 했어요. 딱 시험 치고 성적 받아오니까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강남에 살았거든요. 예, 대치등을 휘젓고 다니더라고. 그다음부터 뭔가 이게 대화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제가 저희 딸내미한테 참 미안한 게 평소에 그냥 대화하는 거 말고는 아예 학창 시절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저는 손을 놔버렸어요. 손을 안 놓으려면 마누라하고 이혼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 정도로 멀어져 버리는 게 교육관이. 야, 이 진짜 현실에 어떤 이제 제도 시스템이 휘두르는 힘이 너무나 세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앞에 비교 경쟁이 딱 되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건 발도록법계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 아이가 누구한테 비교 경쟁에서 밀리겠다거나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막 이게 불뚝심이 솟아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3학년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6학년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하는. 내가 성장해온 경험 속에서 별로 의심 안 해보고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준이 있죠. 근데 그 사회적 기준 유물론적이거든요. 상당히 유물론적이고 저 결코 인간의 정상 발달에 이렇게 조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자연히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글자를 못 읽는다고. 야, 어떤 학교에 다니는데 초등학교 3학년에 글자를 못 읽는다고. 이 학교가 뭐 하고 있냐 이런 소리 딱 바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분수 소수 나눗셈을 못 한다고. 그 학교는 무슨 바보 만들려고 하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발도르프 학교는 발도르프 학교가 가장 큰 특징이 자연스러운 현대적인 인간이 자연스럽게 성장 발달한다고 했을 때 내적인 어떤 심신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느 단계를 거쳐서 어떤 속도로 일어나고 그 속도에 맞는 적절한 자극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커리큘럼을 짰다. 교과 과정을 짰다는 게 발도르프가 갖고 있는 기본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적기 교육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조기 교육을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발전 속도는 조기 교육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들 그러니까 이게 조기인 줄도 몰라.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든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어떤 단기적인 배려나 조치를 해놓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쉽게 조급증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조급증을 내는 이게 현상으로 드러날 때는 아주 다양하게 드러나겠죠. 한두 가지 어떤 반응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겁니다. 어쨌든 그 뒤에 이게 과연 내가 사회 유물론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게 내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를 사실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막 수업하는데 진도 나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안 따라와요. 막 마음이 바쁘기 시작하죠. 바쁘기 시작하면 이제 애들을 어떻게 윽박 지르거나 꼬시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끌고 가려고 하면서 점점점 애들의 상태하고 교육의 내용이 분리돼 버리는 이런 일들은 사실 누구나 다 겪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개선을 하려면 자기의 민낯을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우리의 집단적인 민낯 중에 가장 강력한 게 그 하나가 유물론적 시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나 할 거 없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조급한 건 아닌가.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발도르프의 이념과 어떤 그동안에 축적돼 왔던 어떤 교육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항상 되돌아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심리적인 게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사실 대부분의 성인들은 모두 다 한 20년 전에 그 엘빈 토플러라고 미래학을 만들었던 사람이 그 사람 말을 잘 만들어내거든요. 프로슈머라는 말을 만들어냈었어요. 서양의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양가적인 것을 한 단어에 동시에 담지를 못해요. 한 번에 한 상태밖에 표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구의 언어가 다 그래요. 근데 우리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은 양가적인 것을 동시에 담아요. 가령 엄마 어디 가셨냐 그럼 나들이 가셨는데 나갔다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나갔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문이 출입구라고 하지 출입구라고 하는데 얘들은 엔트런스 따로 엑시트 따라요. 엔트런스 엑시트가 동시에 공존한다라고 하는 사고를 못해. 사고를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서양의 언어와 역사 문화, 동양인들의 언어와 역사 문화에서 저절로 생기게 되는 의식들이 있는데 이 의식이 큰 영향을 줍니다. 언어 구조가. 여하튼 양가적이거나 대립적인 것을 동양인들은 동시에 같이 표현하는데 익숙하고 이 사람들은 따로 떼서 표현하는데 언어 자체가 익숙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돼 있다 보니까 컨슈머, 소비자잖아요. 예, 프로덕터, 생산자잖아요.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동시에 표현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말에는 주술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가, 어떤 개념을 잘못 쓰는가, 정확하게 쓰는가에 따라서 의식이 즉각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개념, 특히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일 경우 정확하게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개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이해해서 써야겠다는 신경을 별로 안 하고, 왜냐하면 뭐 먹고 사는데 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게.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막말을 해도 누구도 책임 안 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인 분위기가 좀 이게 많이 낮은 거죠. 하나만, 사회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면 제가 제일 뭐 지금까지도 어이없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립이란 말입니다. 중립. 중립. 얼마 전에 보니까 교사 단체에서 뭐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이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치적 중립이라는 요구 때문에 사회 정치 경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정치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치적 소재도 수업 시간에 말을 못하게 한다 이거야. 5.16이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객관적으로 쿠데타였잖아요. 근데 5.16 쿠데타 이러면 막 정치적 발언했다고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다. 광주 사태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럼 정치적이라고 공격을 받는다는 거야. 이러면 뭐 못 가르치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정치적 소재나 아예 발언하지 마라 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정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치 판단을 중지해야 돼요. 그럼 가치 판단을 중지하고 교육이 가능한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교육을 하는 건데 가치 판단을 하지 마라. 네 생각은 안 중요하다 라고 몰아붙여가지고 교육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편향입니다. 편향이고 아이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자기 스스로 사고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초를 깔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종교에 대해서도 기독교도 가르치고 불교도 가르치고 부처님은 이랬다, 힌두교는 이랬다, 다 가르치는 거지. 다 가르치는 거지 하나도 안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샵더마우스를 중립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러면 바보 돼버리는 거죠. 바보 돼버리는 겁니다. 선거판이 벌어지면 너 누구 지지하는 말 못 묻잖아요. 사람들이 묻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지지한다 그러면 나쁜 놈, 정치적인 뭐를 주위에 분위기를 퍼뜨리네 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돼버립니다. 어느새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꼭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중립이다.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그러니까 이 편도 안 들고 저 편도 안 들고 무색무취한 상태로 있는 게 중립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기계적인 오용입니다. 애초에 정치 중립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 법률적인 개념이거든요. 예, 산술적 중립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법률적으로 정치 중립이 생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치 중립이라고 하는 건 간단히 말해서 내가 동사무소의 구급 공무원이다. 그런데 나는 진보야. 근데 보수파가 왔을 때 뭔가 불이익을 줘. 진보파가 왔을 때는 혜택을 줘.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정치 중립을 깬 거죠. 정치 중립을 깬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공적 일을 보는 사람이 마치 성별에 의해서 인종에 의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듯이 어떤 대상 관계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내가 할 공무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공무에 차별 두면 안 된다. 나는 진보야. 근데 우리 집 학생이 저거 아버지가 보수 쪽 저 국회의원이야. 야, 너는 나가. 넌 배우지 마. 라고 한다든지. 얘한테 무슨 차별적인 그거 하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이에요. 실은. 근데 또 자 공무원이 있습니다. 교사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광주 사태 같은 불행이 우리 역사에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역사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정치적 중립 깬 건가요? 깬 건가요? 아니에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공무에서 차별을 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사도 사람인데 교사도 가치관 있고 교과서에도 그 가치관은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걸 얘기했는데 정치 소재 얘기했다고 뭐 정치적이다 잃어버리면 못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정치 영역, 역사 영역 모든 영역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그 사회 갈등이 세고 이 강한 갈등에 대한 지혜로운 사회적 해결들이 이게 축적이 안 되어오다 보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이 돼버리는 거죠. 야 그냥 뭐입 닫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놈이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집단적으로 디그레이드 되는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이를테면 자 내가 역사 선생인데 우리 반 애가 있어. 내가 수업은 끝났어요. 근데 어떤 뭐 다른 학교는 일과는 끝났어. 근데 대화하다가 학생이 나한테 쌤 의견은 어때요? 하고 의견을 물었어. 그래서 내 의견을 말을 했어. 근데 딴 사람이 듣기에 이거는 보수 쪽 혹은 진보 쪽 성향이야. 이게 정치적 중립이 깬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그 학생한테, 선생이 학생한테 해줘야 될 어떤 의무 혹은 책임과 관련돼서 차별을 한 게 아니잖아. 내 생각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무리 애한테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공무 중이 아니에요. 공무의 영역에 안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정치적 중립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원래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근데 사회문화적으로는 그것도 교사가 학생한테 지 의견 얘기하면 그거 정치적 중립 깬 거다라는 식이 돼버린다. 이게 합당하냐 하는 거예요.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 오용이 많다는 거야. 개념 오용이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정치적 중립 이런 거 잘못 이해하면 그 사회에 이게 말 한마디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화적 어떤 이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훼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어떤 오용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중립의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식의 것들이 많다. 그 잘못된 이해들이 너무 많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은 추상적인 관념이죠.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내가 눈으로 보고 딱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현실을 잘못된 왜곡된 개념에 꽤 맞춰서 해석해 버립니다. 그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살펴보면 지천에 그런 게 깔려 있어요. 예.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는 현실에 위배되는 관념적 해석을 하고 앉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생산자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생산자인가요? 소비자인가요?
거의 대부분의 직업인들은 둘 다죠. 내가 현대자동차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공장 노동자다. 생산자잖아요. 사무 관리를 한다. 그것도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생산의 일부입니다. 생산자입니다. 내가 어쨌든 월급 받고 임금 받고 일을 한다. 다 생산자예요. 근데 일과 끝나면 마트에 장 보러 가잖아. 그때는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생산자, 밤에는 소비자. 낮에는 생산자, 어떤 관계에서는 생산자, 어떤 관계에서는 소비자. 모든 사람들이 두 역할을 다 가지고 있죠. 두 역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산자이거나 소비자인 건 아니에요. 둘 중 한 개인 건 절대 아닙니다. 두 역할을 항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프로덕트는 프로덕트, 컨슈머는 컨슈머라고 생각하지 내가 동시에 둘 다다라고 잘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이 융합적인 생각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만 보세요. 내가 생산자로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짜증나고 화나고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대부분 그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최고 정점이 아닌다 하면 상사가 갈구고 부당한 거 시켜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뭐 임금도 박하고 그리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시스템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잖아요. 그럼 프로덕트로서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카드 들고 마트에 갔을 때는 신분이 변합니다. 왕이 되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그러면 왕은 지 맘대로 할 수 있잖아. 우리나라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은 내 돈 내면 돈의 어떤 가치와 사회적 가치와 권리만큼은 이건 완전히 내 맘대로다라고 생각하잖아. 내 돈, 내가 음식을 한 100만 원치 사가지고 하나도 안 먹고 한 숟가락 뜨고 이거 다 저기 음식 쓰레기로 폐기 처분해 주세요. 에이, 저기 사람 멀쩡한 음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돈 내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된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건 사람들은 뭐 그렇지 뭐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 돈 내고 지 맘대로 하겠다는 게 누가 말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분풀이로 그런 소비를 합니다. 분풀이 소비를 해요. 제가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로 호텔에서 야간 경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롯데 호텔에서 야간 경비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음식물 쓰레기차 나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16톤 트럭이 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와 진짜 이제 저로서는 그 중에 한 봉지만 떼서 제가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가면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라도 가져가면 잘려요. 멀쩡한 고급 음식들. 예.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김치 한 봉지 가져갔다가 잘린 사건이 실제로 제가 알바하는 동안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음식물 폐기물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래서 뭐 선진국이라고 다를 바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걸 좀 제도 개선해보자 그래서 푸드뱅크 같은 것들도 사회운동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화풀이 소비, 분풀이 소비, 과시 소비, 허세 소비 이런 걸 막 합니다. 막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 유행하는 게 카푸어라는 게 유행하더만요. 벤처 타고 배달일 3개, 4개 하고 명품차 타고 자기는 백수니까 이제 알바 쿠팡맨도 하고 짜장면 배달도 하고 배달일을 여러 개를 해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차는 벤처 타고 이런 걸 카푸어라고 그러던데 그렇게 해도 젊은 세대들에서는 야 멋있다 그래요. 이게 서로 이제 마치 당연한 공유 문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공유 문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비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쪽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쪽에 푸는 거죠. 프로덕트로서 받은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야. 이 소비자일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이 돈의 범위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인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갑질을 하게 돼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지금 편의점 직원이 나한테 지금 말투를 좀 이상하게 했다. 야, 네가 손님한테 그러면 되냐? 그리고 그때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당연한 듯이 갑질 분위기 같은
기업들이 내가 내 돈 내고 서비스 받는데 네가 이 정도도 안 해주면 이건 잘못된 거야. 이 갑질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갑질 문화가 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많이 됐는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어느 특별하게 삐뚤어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보통 사람들도 자기가 소비자로서 내가 손님이 왕인데 소비자가 왕인데 이거 내 권리인데라고 생각하는 데에서는, 예, 스트레스 풀이형 갑질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국민적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사회에서 터놓은 통로가 뭐 지 돈 내고 지 맘대로 하는데라고 하는, 이걸 정당화하는 분위기. 그래서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있어도 그게 실제로 어떤 경제활동에서 지 돈 내고 지 맘대로 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타치 안 합니다. 아까 말했던 돼지 한 마리 잡아라. 그 호텔에서 바베큐 진짜 돼지 한 마리 잡을 때 있더라고. 돼지 한 마리 다 해놓고 기분 나쁘다고 취소하고 다 갖다 버려라 이런 거 봤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만 아무도 그거를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문제를 안 삼습니다. 지 맘이지 뭐.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유물론 얘기했잖아요. 이 유물론적 시각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 근시안적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과연 내가 일상적인 어떤 선택, 특히나 아주 중요한 선택, 그리고 어떤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걸린 선택을 할 때 소비자적 마인드가 없는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소비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본다. 학원이 서비스업이잖아요. 제가 저기 업사무소 같은데 뭐 서류 떼러 가면 늘 계속 불편한 게 있어요. 그 고객 그 순번표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31번 그 뒤에 호칭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객님. 31번 고객님. 그 창구 공무원이 저를 31번 고객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지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공공 영역에서 이제 시민이 혹은 국민이 왔을 때 공무원이 상대를 대할 때 고객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지? 1990년대까지는 이런 호칭 안 썼어요.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막 이게 횡행해지고, 제 기억으로는 대충 한 노무현 대통령 때쯤부터, 김대중 말기 노무현 초기 때부터 이 공공장소에서 고객님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객이란 말은 무슨 말이면 손님이란 뜻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파는 사람이고 이 사람 사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국가가 국민한테 뭔가를 어떤 국가의 책임과 권한과 의무와 이런 거와 관련된 행위를, 공적 행위를 할 때 이게 서비스 제공인가요? 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전제가 있죠. 이윤. 그럼 국가는 국민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는 건가? 국가가 상인인가? 그렇죠. 고객님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순간 관계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고객님이라는 말을 계속 듣는 사람은 내가 고객이야? 내가 손님이네? 그럼 또 갑질 분위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공공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장사 영역하고는 이거는 질서가 다른 데잖아요. 아예 질서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데인데 다른 성격에서 그 호칭을 갖다 쓰는 순간 많은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라는 말 굉장히 거슬립니다. 예, 공공기관에 갔는데 고객님 그러면 좀 짜증이 나요. 그럼 뭐 내가 돈 주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예,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어쨌든 우리가 소비자 마인드가 사회 어디에서나 강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가 성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학부모들이 학교를 바라볼 때도 국가를 바라볼 때도 내가 세금 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소비자 마인드잖아요. 내 세금 가지고 저런 짓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정치인들 욕하기 시작하고 국가 정책에 내 어떤
내 취향에 안 맞으면 막 욕 퍼붓기 시작합니다. 예. 사실 저 정도 나이 때 저도 솔직히 동기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어떻게 살다 보면 하는 얘기들이 너무 뻔해. 그러니까 처음에 딱 만나면 자기 상사 욕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고생하고 있는가 서로 막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 한참 하다가 이제 소재 떨어지면 이제 마누라 몰래 바람핀 거 경험담을 무용담처럼 막 합니다. 예, 누가 더 용감하게 했나? 누가 더 어떤 그 마누라한테 닦였나? 막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소재가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애 교육 얘기해요. 그 교육 얘기하면 맨날 성경 얘기죠. 뭐 어느 특목고가 좋다더라, 학원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나면 이것도 이제 다 떨어지면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헤어지죠. 다음에 만나면 코스워크대로 그대로 10번 만나도 10번 그대로 반복이 돼. 이게 저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수다 떠는 친구들하고는 안 보게 돼요. 안 보게 되는데 어쨌든 저 소비자 마인드 이게 투철하다 보면 이게 이제 쭉 가다 보면 우리는 상품일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상품으로 보려고 하게 됩니다. 상품이 되어서도 안 되고 본질적으로 상품이 될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조차 상품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교육입니다. 교육은 상품 안 돼요. 교육은 인격의 내면을 형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이거는 상품 시장의 논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있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부모로서 학교를 이 교육장을 경쟁 시장으로 보고 이 경쟁 시장의 결과물은 스카이죠. 입시 결과물이 스카이죠. 예, 누가 저 보상을 따내는가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고 그럼 선생님은 누군데? 그 시장에서 우리 아이를 좀 더 나은 데로 보내는 걸 책임지는 서비스 직원인 거지. 어느 순간 선생님이 서비스 직원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정당해요. 왜? 내가 돈 내니까. 이게 소비자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인드 속에서 근데 어쨌든 학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어떤 법적인 룰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니까 내가 불만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를 조금 더 이 경쟁 시장에서 좀 더 나은 자원으로 만들고 싶어. 그 사교육이 병행하는 거죠. 그럼 사교육에 가면 딱 시장의 효율성 논리가 먹히는 데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 많이 낸 만큼 효과 뽑아야 되잖아. 안 뽑으면 못 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교육은 딱 서비스 상품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다들 생각하면 내가 돈 내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얘기는 한편에 제껴놓고 대안교육을 찾으러 오는 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것도 있고 내가 그래 어쨌든 교육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우리 애는 또 이런 인격을 가진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잠재력을 가진 애로 키워주고 싶어. 그 대안교육을 찾아왔습니다만 소비자 마인드를 다 떼놓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순간 현실적으로 딱 나한테 드는 생각이 공교육은 초등학교 가면 돈 안 내도 되는데 대안교육은 내가 월사금 내야 되네. 월사금 내는 순간 소비자 마인드 작동합니다. 맞잖아요. 저희 학교도 월사금 내잖아요.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순간 소비자 마인드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는 거의 이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넘겨짚어서 과한 얘기를 한 그러면 무례한 말씀을 드린 거라면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예, 어느 특정 개인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 마인드가 작동한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 마인드가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학부모가 고용주가 돼요.
그러면 교사 임직원은, 그러니까 교사를 교직원은 피고용인이 되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논리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사회 경제적 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시간 대비 임금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임금 더 받으면 일 더 해야 되고, 사회에서는 9 to 5가 딱 지켜지는 룰들이 있으니까, 예, 형식적으로 그런 룰들을 딱 갖춰야 되고,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 돈을 헛되게 쓴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소비자인데 권리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질서대로 안 굴러가는 게 보여. 그럼 불만 제기하죠. 이거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 영향력이 커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망가집니다. 교육이 불가능해집니다. 예. 모든 대안학교들이 사실은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내적, 문화적 갈등에 현실적으로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어떤 긴장과 압력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학교는 아예 그냥 모든 이사회는 그냥 부모들이 들어가서 이사회 다 꾸려버리고, 부모들이 이것저것 막 결정하는데 그 안에는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결정해야만 되는 것들도 부모들이 방향 설정해버립니다. 운영위원으로, 이사회로. 그것도 거꾸로의 경우도 일어납니다. 거꾸로의 경우는 발도르프 쪽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교사회가 똘똘 뭉쳐서 부모회가 절대로 간섭 못하게 아예 배타적으로 소통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런 일도. 이게 둘 다 안 좋죠. 부모가 고용인의 시각을 가지는 것도 이것도 위험한 일이고, 거꾸로 교사가 그럴지도 몰라. 부모는 아예 관여하지 마 하고 끊어버린다 그러면 이것도 폐쇄적이 돼버리는 거죠. 예. 이 두 위험 다 사실은 우리가 어느 것이 옳다가 아니라 이 둘 다 나빠요. 어떻게 그러면 지혜롭게 이런 현실적으로 실제하는 이런 어떤 긴장, 갈등들을 잘 조화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교육의 본질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와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이 소비자 마인드를 어떻게, 자, 유물론적 마인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저희 학교에 들어오신 부모님들한테 학교가 요구한 거 딱 하나였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교사들이 받는 연수 같은 거를 다 같이 공부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저희는 어떻게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유물론 시각이 되게 됐고, 이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난다면 어떻게 좀 더 확장된 세계 인식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뭐 월세미나 아카데미 이런 데서 다루는 건 전부 그런 겁니다. 그거는 같이 공부해 나가면 될 거다. 물론 개별적인 노력들이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 이 소비자 마인드 이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소비자 마인드는 일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경험이 강화가 되는 건데 이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극복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애를 학교에 보낸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학교에 간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내가 월세금 내고 그거 선의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의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학교에 맡겼으면 그냥 학교를 믿고 내버려 둬야지. 뭐 부모가 이러자 저러자고 할 게 뭐 있냐. 치맛바람 날리지 말고 학교에 개입 안 하는 게 부모로서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선의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애가 학교에 다니는 거지 내가 다니는 거 아니잖냐. 나는 부모는 돈만 내고 맡기면 되지 뭐. 예, 소비자가 상품 선택하는 마인드하고 비슷해요. 내가 어떤 상품 선택했어요. 선택하면 그러면 그만이지. 그게 그 뚜껑 열어가지고 안에 뭐 있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거 어떻게 개입할까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학원에 보내도 학원을 선택할 때는 막 정보 비교를 하죠. 일단 선택을 했어요. 그럼 돈 내고 나면 그 내용은 난 모르잖아요.
수학학원에서 수학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과학학원에서 과학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난 모르니까 그냥 그 학원 보내놓고 결과 딱 보고 결과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돈을 이만큼 쓰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로 대안학교를 보내든 공교육을 보내든 개입하려고 하는 그 소비자 마인드도 문제가 되지만 또 거꾸로 이건 내일 아니야 하고 탁 던져놓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들이 있고 관념들이 있고 개념들이 있는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현실을 눈앞에 보고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실제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한번 보자고.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내가 프로덕트이자 컨슈머인 게 너무나 당연한데도 이게 두 개 같이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듯이 실제 현실에서 보면 애들이 누구 영향을 제일 많이 받나? 도대체 애들이 누구 영향을 제일 많이 받냐? 당연히 부모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 그럼 부모가 어떤 내가 애를 발로프 학교에 보냈어.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배우겠지. 애한테 뭐 정서적으로도 좋고 인격적으로 좋은 어떤 좋은 선한 영향이 가겠지. 아, 그거는 애 학교 일이고 나는 지금 내 직장 생활도 있고 사회 관계도 있고 주변에 그동안 뭐 이거 얽히고 설킨 살아오면서 온갖 이게 있는데 하던 대로 계속 이쪽에 아이가 학교에 가서 보고 듣고 배운 거 넌 내일 아니고 그거는 애 일이고 나는 내 생활 열심히 한다고 평소에 하던 대로 계속 하면 이게 맞겠냐 하는 거예요. 이게 맞겠냐. 학교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 아니지. 근데 실제 교육은 부모 영향 빼고 교육을 어떻게 얘기하냐. 부모 영향 없는 교육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부모는 아이들한테 첫 번째 교사예요. 그 존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누군가를 모방하고 누군가를 따르면서 자랍니다. 그 모방할 대상 1호, 따르는 대상 1호가 다 부모라는 거예요. 애가 교육적으로 뭐 내가 기대하는 성과가 안 나오면 야, 이거 학교가 잘못했지. 그럼 지는 책임 없나? 그 학교를 잘못 선택한 책임이 아니라 평소에 그 아이의 모든 어떤 성장 과정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교사보다 더 큰 영향을 분명히 부모가 줍니다. 근데 부모가 자기 스스로는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 고민도 없고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평소에 그냥 사회적으로 살던 대로 살아. 그래 놓고 나중에 교육이 이상하다고 누구 탓을 하겠냐 하는 거예요. 예. 누구 탓을 하겠냐. 제가 이게 뭐 학교 책임을 미리 좀 부담을 덜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거꾸로 교사가 가져야 되는 부담감도 있어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전 처음 보내지만 내가 부모 같은 심정을 안 가지면 얘들하고 같이 못 가요. 교사는 제2의 부모입니다. 부모는 제1의 교사고 이 역할이 서로가 조금씩 무게중심이 다를 뿐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우리 애가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내가 우리 애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막 능력도 있고 뭐 재기발랄하고 품성이 밝고 이러기를 바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잔소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의 반발에 제일 취약할 때가 있죠. 딱 한마디만 하면 애들의 반항은 딱 한마디면 보통 정리됩니다. 엄마는 왜 안 하는데? 왜 엄마는 안 하는데 나한테 하라고 시키는데? 그죠? 애들이 이거 부당하다고 보죠. 엄마는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애한테 시킬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애한테 시키려면 나도 그걸 하는 걸 보여주면서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나중에 커서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건 제가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 해라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아, 그게 범죄는 아니야. 뭐 그 정도 얘기하지. 아이, 쌤 담배 냄새 나요. 그럼 담배 폈어. 라고 얘기하지. 그게 뭐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뭐 학생들한테 담배 피는 거 걸리고 그럼 처음에 제가 학교 세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꼬맹이들의 그 장난 중에 제일 재밌는 장난이 원래 애들은 남 놀리는 게 재밌는 장난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좀 더 자기 눈에 커 보이는 사람을 놀리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담배 피면
와서 이렇게 빼꼼 보고 가지고 막 애들 와 교장 선생님 담배 핀다 떠들고 다니는 게 애들 놀이였어요. 처음에 첫 해, 두 번째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얘들 머릿속에는 굉장한 범죄를 발견한 거야.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틀림없이 이걸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할 텐데 놀림거리를 하나 잡은 거예요. 재밌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근데 제가 덤덤하게 반응하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진 거야.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재미로 장난치는 애들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뭐 그랬다.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 애 맡겨놓고 이건 뭐 학교가 할 일이지 부모가 뭔 상관. 이것도 소비자 마인드의 한 종류다. 소비자 마인드의 한 종류고 학교에 내가 고용인이다, 고용주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또 거꾸로 나는 아무 책임 없다. 그다 학교 책임. 이것도 소비자 마인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유물주택 시장 공부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소비자 마인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또 올려보자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한테 뭘 바랍니다. 근데 금방 말했듯이 내가 하지 않으면서 애한테 요구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애가 적어도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 무한대 경쟁 사회에서 뻑짝대면서 형성된 잘못된 인간 군상들을 많이 보고 있고 잘못된 문화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되거나 이런 데 시달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삶을 당당하게 못 살아갈까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한테 너는 어떤 바람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한테 너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나는 그렇게 살 생각을 하나도 안 해. 이러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데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안학교로 온다는 것은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건 아이가 대안학교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교육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애가 이거 좋아하니까 저거 좋아하니까 그 선택을 한다? 그건 고려할 사항은 맞지만 아이는 판단 능력이 없어요.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인 겁니다.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책임도 지는 거예요. 그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애 저기에 대해서는. 애 교육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 주체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 학교 가기 싫어한다, 학교 가기 좋아한다, 우리 애가 뭐 어떤 활동 하고 싶어 한다, 하기 싫어한다. 그건 다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게 부모가 판단할 준거가 되면 그건 교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고 싶다. 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게 해주보라고. 그럼 동물같이 돼요. 동물적인 수준에서 안 벗어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사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안학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애가 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누구나 있는데 그 말은 내가 그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겠다는 실존적인 결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마음에 어떤 작심이 없이 우리한테 너는 그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먹히지도 않고 엄마는 하는 것처럼 먹히지도 않고 긴 과정이 걸리는데 교육은 이 긴 과정 동안 교사와 부모가 합심해서 교육을 해 나가는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육이. 자기는 따로 살 거면서 자 내가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이고 깡패고 조직의 2인자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근데 우리 애는 너는 발도르프 학교 가. 안 되는 거죠. 발도르프 학교 보내고 싶으면 자기가 자기 생활 청산해야 돼요. 적어도 발도르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어떤 상이 있는데 그 상이 그런 업은 아니거든. 그래서 어쨌든 교육 철학과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동의도 안 되고 나는 그래서 할 문제도 아니고 난 우리의 저기 어떤 정서적 경험하라고 보냈지 그런 거 나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안교육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안 가치를 선택한다는 거고 그 대안 가치는 애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 가치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건 안 살았건 남은 삶에서 아이와 함께 그러한 가치를 지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실존적인 선택인 거지. 나하고 상관없이 애만 그렇게 그냥 돈 주고 어디 가서 서비스 경험하듯이 보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적어도 그렇게는 안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한테 다른 데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나는 뭐 발도르프 별로 알기 싫은데 그러면 발도르프 학교 못 다니는 거야. 예. 이 교육과정, 이 밑에 깔려있는 어떤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부모가 교사는 아니기 때문에 교사 같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는 않죠. 그러나 교육의 과정과 내용과 속도와 방향과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교사하고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아이한테 바라는 삶, 그 삶의 어떤 모습을 부모가 스스로 보여주는 과정이 곧바로 제일 큰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세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 얘기했는데 그러면 쉬는 시간 생략하고 진짜 30분 안에 끝낼게요. 나머지 두 덩어리는 일에 대한 얘기라서 좀 더 쉽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빨리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쉬는 시간 없이. 자, 우리 학교 교육 이념은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온살림의 교육 예술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교육 이념입니다. 예, 교육 이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할 지혜, 함께하는 그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철학이고 가치관이고 그런 거잖아요. 난무합니다. 세상에 난무한데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가능한 방식으로 이렇게 인간과 자연이 선순환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인류적으로 지금 계속 모색 중인 겁니다. 사실 그게 뭐 정해진 답처럼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 방향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철학사상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교육에 결합시켜서 아이들이 자기 내면에서 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한다. 이게 우리 교육 이념입니다. 예.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이들이 의지, 감성, 사고의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 의지, 감성, 사고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공부할 겁니다. 인간의 핵심적인 세 가지 어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의지, 감성, 사고라고 하는 게 우리 내면에. 이 세 가지가 분열이 돼 있으면 평생 누가 안 건드려도 혼자 힘든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안 건드려도 힘들어요. 그래서 의지, 감성, 사고의 조화를 이루어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게끔, 자유로운 인간이 되게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삶이 자유롭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유롭다. 근데 자유가 정치, 경제적인, 물리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내적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의식적 자유입니다. 문화적인 자유, 의식적인 자유. 문화적, 의식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서 나와 세계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분열적이거나 이분 대립적인 어떤 모순에 시달리지 않고, 예, 세상과 나를 지혜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자존감도 높아야 되고요. 자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죠. 자기 이해도가 낮는데 자존감이 어떻게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이해는 없이 자존감 높은 거는, 그거는 경쟁심 강한 거지, 그냥 승부욕 강한 거지,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근데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교육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예 타고난 성향과 기질도 있고, 더 들어가면 쥐팔자잖아요. 예. 교육이 팔자를 다 떠고 고칠 수는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다. 교육은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게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이죠. 성장 발달에 맞는 적기 교육에 자극을 주는 거, 이게 교육이 하는 일이죠. 그게 애들을 돕는 거지. 교육이 군대처럼 상명하달로 아이들한테 명령하면서 끌고 가는 건 아니죠. 네, 끌고 가서
기계적으로 반복해가지고 어떤 훈련을 반복하면 기능치가 요만큼 올라오면 결과가 나왔다.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능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능 훈련을 교육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 거는 발도르프에서는 교육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교육은 반드시 아이가 자발적으로 자기 내적 동기를 불러 일으켜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건. 그게 더 어렵죠. 그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일관되게 쭉 이어서 발달 과정을 이어가지고 주는 거. 이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기능 훈련시키는 것보다. 예. 자, 어쨌든 우리 교육 이념은 이겁니다. 우리 교육 이념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온살림. 예, 이거를 세계상으로 놓고 의지, 감성, 사고, 조화를 이루어서 예, 자기 이해도가 높은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인간. 내 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우리 이념이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밑에 적어놓은 원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보편 가치를 조화롭게 개성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인지학적 교육 원칙을 주체적으로 실현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교사와 부모가 함께 건강하고 개방적인 공동체를 이룹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성숙한 세계 시민을 지향합니다. 잘 외우죠? 아침마다 교사들이 열기를 합니다. 그럼 열기하면 보통은 대부분의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슈타이너의 영혼 달력을 한 편 읽고 그 다음에 회의하고 끝납니다. 우리는 슈타이너의 영혼 달력을 2편 읽고 그 교육 이념과 원칙을 다 같이 낭송하고 그러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한테는 우리 스스로 만든 교육 이념과 원칙이 솔직히 말하면 슈타이너의 영혼 달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이건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인 인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가 제가 어떤 때 굉장히 어떤 외부의 어떤 다른 모임에서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탁 솟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 학교의 교육 이념과 원칙, 그거 누군가가, 그거 아주 훌륭하다, 잘 썼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홍보문구는 얼마든지 멋지게 쓸 수 있지라는 발언을 한 분이 있어요. 홍보문구 아니다. 라는 겁니다. 홍보문구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핵심 가치로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가려고 이렇게 내용을 고민해서 서로가 합의하고 결정한 거다. 우리 이렇게 진짜로 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진지한 걸 보면 사실은 냉소가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저게 진짜일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 내적으로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홍보 문구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학교 못 다닙니다. 이걸 홍보 문구로 생각하면. 그러면 동서고금의 보편 가치를 개성한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개성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동서고금의 보편 가치 아는 과정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럼 동서고금의 보편 가치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뭐가 보편적인 거냐? 지역적으로 문화적인 역사적인 차이가 있는 것들. 그래서 민족 감정이 막 발생하고 인종 간, 성 간 막 대결 구도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보편적인 게 아닌 거죠. 실은 전통적인 가치들 중에서 보편적 가치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동양 문화에도 있고 서양 문화에도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따를 수 있는 보편 가치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세계 진실에 대한 어떤 공유된 파악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이걸 알아내고 우리 지금 현재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응용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좀 딱 그냥 한마디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발도르프는 슈타이너라는 창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지학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관을 제안을 한 사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발도르프계의 얘기입니다. 발도르프계의 어떤 분이
다른 대안교육에 비해서 발도르프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장점인가 하면 다른 대안교육들은 다 크리를 만든다거나 어떤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데 많이들 고생한다. 왜냐하면 공교육은 국가가 정해주고, 근데 뭐 간디학교라든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한교육 운동을 해왔던 수많은 한국의 지혜학교라든가 이런 데들은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고생스럽고 또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건 우리 현실이니까. 오케이. 근데 그 다음 얘기에 제가 진짜 해머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근데 발도르프 학교는 다르다. 왜 뭐가 다른가? 뭐가 장점인가 하면 슈타이너가 다 해놓은 거를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슈타이너가 이미 다 해놨다. 그거를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체계적이고 완성된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완전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마인드 자체가 벌써 아니라고 봅니다. 슈타이너가 해놓은 걸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걸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걸 우리는 교조주의라고 합니다. 슈타이너는 100년 전에 독일인이에요. 그 사람 머릿속에 동양에 대한 이해나 배려는 없어요. 더군다나 100년 후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100년 뒤에 동양의 어떤 인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슈타이너가 생각했을 리도 없고 안 했죠, 당연히. 못하죠. 제가 슈타이너의 전집을 열심히 지난 10년간 읽어왔는데 그런 내용 없어요. 100년 전 독일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필요했던 걸 가지고 어떤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100년 후 동양인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교육이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따라하면 뭐가 된다. 이 마인드 자체가 벌써 실제로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가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의 필요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도움이 되는 말 그대로 보편 가치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애를 써야 되는 거지, 그 보편 가치는 슈타이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슈타이너가 대단한 사람이고 슈타이너가 발도르프 교육 만든 사람이 맞고 이게 그에게 기초에서 시작된 거 맞지만, 이게 만약에 그거를 계속 붕어빵처럼 반복하는 교육운동이다라고 한다면, 발도르프 교육이 정말로 그렇다면 발도르프 교육은 곧 도태되고 소멸될 겁니다. 그건 살아있는 교육이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살아있는 교육이 아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필요와 보편 가치에 대한 이해, 이 두 개를 잘 접목시키는 끊임없는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지 않으면, 그건 그 자체로 그냥 스르르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꼭 발도르프만 그런 게 아니고 딴 거 어느 영역에서든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렇게 교조적으로 뭔가를 대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그게 당장은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에 기대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바로 그게 독립 주체적이지 못한, 어른이 되지 못한,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기의 특징이 권위를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로운 개인이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라고 말해놓고 우리 스스로가 권위에 대한 교조로 만약에 뭔가를 해 나간다 그러면 자기 분열이죠. 자, 이 교육 원칙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교육 처음에 원칙에 스스로 설정했던 그 어긋나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평자유 발도르프 학교는 슈타이너를 존중하고 슈타이너의 철학 사상을 토대로 교과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에 100% 동의하지만 교조하는 거는 노 땡큐입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창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창조의 기준이 되는 거는 슈타이너뿐만 아니라 인류가 보편 가치라고 인정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창조적 소스가 될 거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딱 들으시면서 벌써 느끼시죠? 야, 저 같은 얘기는 어느 계통에 갖다 놓더라도 그 계통에서 돌 좀 맞겠다. 그 계통에서 돌 좀 맞겠다. 뭐 원래 어느 계통이든지 다
이게 권위를 중심에 놓고 이게 정통이야 하는 흐름들이 한국 사회에 어디든지 있잖아요. 예. 뭐 사람들이 정통 이단 논쟁 벌이기 좋아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 설립 때부터 뭐랄까요, 이 발도르프계 전체에 좀 혁신이 필요하다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작한 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제안한 대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그 성과들이 이제는 좀 축적되고 안정돼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요거 하나 또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인 현실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인지학적 교육 원칙을 두 번째 주체적으로 실현합니다. 이 말이 바로 인지학은 우리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걸 실현할 때에는 슈타이너를 매뉴얼화 해가지고는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한국어도 모르고요. 한국 기후도 모르고요. 한국의 역사 문화를 몰랐습니다. 교육이 그 사람의 삶의 현장하고 동떨어진 어떤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과 그 환경과 동떨어진 걸로 교육이 구성이 된다 그러면 그 교육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이것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역동농업이 세계 최초의 유기농법인데 역동농업에 뭐 여러 가지 달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퇴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그대로 우리 땅에 못 써요. 토양과 기후가 달라서. 알파벳을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키라고 돼 있는데 발음은 이렇게 가리키고 쓰기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한국 한글에 못 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당연하게도 주체적인 현지화가 필요한데 그 주체적 현지화를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슈타이너가 해놓은 거 따라만 가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교육은 도태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떤 부분에서는 발도르프가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발도르프계 전체의 사회적인 어떤 선한 영향력을 좀 후퇴시키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제대로 하려면 쉬운 거 아니다. 세 번째에서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교사 부모가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이해하고 같이 가야 된다. 교사도 자기 삶의 양식을 선택하는 문제로 이 대안교육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건강하고 개방 교사와 부모가 함께 이게 참 교사와 부모가 함께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간다. 이것도 어렵고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항상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유지가 되는 거지. 예. 살짝 뭐 일상적인 이런 문화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이제 흔들리기 쉬운 문제가 돼 버리죠. 교사와 부모가 함께 간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많은 대안학교에서 교사회와 부모회가 서로 간의 적과의 동침이라고 현실적으로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서로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회는 교사회를 적당히 개입하고 견제해야 된다. 교사회는 부모회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차단하고 제어해야 된다. 이 긴장과 갈등이 많은 학교들에서 대안학교들에서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공교육에 가면요. 모든 이런 관계 설정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법이 있어요. 법은 강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강제력으로 딱 돼 있는 거에 안 덤벼요. 이거에 기초해서 학칙이라고는 룰이 있습니다. 그 아무도 이 룰에는 못 덤벼요. 기본적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룰을 베이스로 해서 이게 돌아가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데예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서로 간에 합의된 룰을 만들어 가려면 굉장한 문화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역량이. 우리는 다른 장소에 가가지고는 다른 어떤 기관에 가가지고는 그쪽에서 어쨌든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무지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그쪽 룰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룰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룰을 실제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안 겪어봤던 문제를 겪게 되면 그때마다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되거든.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가 협의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룰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입법자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 나가는 데는 서로가 굉장한 어떤 지혜와 존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이제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부모 교사가 굉장한 문화적 역량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수행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 교사만 공부해도 안 되고 부모도 같이 공부해야 되고 교육의 어떤 학교가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이거는 부모 일이고 이건 교사 일이고 따로따로 구별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근데 이 수행 공동체가 되려면 개방적이라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고 개방적이라야 된다. 개방적이란 말은 우리는 폐쇄적인 문화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되게 익숙해서 우리는 뭐 집단이 작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고민할 필요 없는데요. 집단이 약간만 커지면요. 당장 일어나는 게 팝을 만들기 놀이에요. 무슨 파. 쪽파, 대파, 양파 갈라가지고 야, 너 쪽파냐? 나는 양파인데 이러면서 이게 애들 놀이처럼 우리 사회 문화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폐쇄적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건강하고 개방적인이라고 했을 때 그 개방성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크거든요. 크게 성장한 학교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거는 학교의 어떤 방향성에서 짚고 간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왜 연대해야 되는가? 학교가 성장하려면 정말 이웃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웃과 관계. 이 이웃은 이 지역사회의 주요 어떤 뭐 공공기관도 있고 말 그대로 마을 이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민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과 두루두루 우리는 교육을 매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평자유 발도르프를 키우고 싶어 해야 돼요. 양평자유 발도르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양평 군민들이 우리 이 지역에는 이런 좋은 학교가 있어 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우리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슨 향후의 분위기에 빠지면 안 되죠. 지역 만세. 이것도 또 사회 문화가 이렇게 낮을 때일수록 무슨 지역주의, 자기가 속해 있는 어딘가가 있으면 그거 제일주의로 이렇게 갇히잖아요. 폐쇄적으로. 그래서 글로컬리즘, 글로벌 더하기 로컬. 의식은 세계 시민이 되고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발딛고 있는 지역사회에 천착해서 뿌리 내리고 살고 이런 어떤 인간의 삶을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적인 세대들의 삶의 양식이라고 글로컬리즘 이건 유엔에서도 쉽게 말하면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인류의 미래적인 건강한 삶의 모습은 글로컬리즘이다. 이런 논의는 학문적으로도 실제 어떤 유엔 차원에서의 이런 바람직한 상생하는 데서도 많이 논의가 된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 맞다고 보는 거죠. 맞다고 보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아이들을 키울 겁니다. 12학년까지 아이들이 배출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아이들이 진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대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학도 있으면 좋잖아요. 여기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여기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바깥 넓은 세상 구경하고 오겠다. 구경하고 와서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상실하고 있는 게 있죠. 고향이 없죠. 저는 우리 학교를 나온 애들이 여기를 어떤 정신적인 고향으로 마음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어른이 있고 또 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왔을 때 내가 배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생 전체를 놓고 생의 삶의 전체 설계를 하는 거지. 어느 한 부분만 유아교사는 초등 몰라도 돼. 초등교사는 고등 몰라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로서는 애 인생 전체를 고민하듯이 교육자도
한 인간의 어떤 삶의 생애 주기 전체를 고민하면서 교육을 설계해야 된다. 어디까지가 교육이냐? 어디까지가 교육이냐 하면 정신적인 고향이 되어주고 실제적인 삶의 어떤 그 자기가 바랬을 때 뭐 다른 일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다른 일 할 수도 있지만 돌아와서 자기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로와의 연결까지도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양평이 하나의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과 교육이 함께 어떤 바람직한 생태계를 이루는 것을 지향하면서 가야 그래야 우리도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향해야 우리가 성장 발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과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 우리만 좋으면 돼. 라고 한 그런 학교는 성장하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장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할 때 당장에 저기 수업하고 상관없는데 그 일을 왜 해요? 이런 문제제기 내지는 비판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과거에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여기 오늘 새로운 부모님들이 계신데 말하자면 새로운 계통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발도르프 개조 다른 데 가서 저희 학교의 방향과 다른 지향을 가진 분들도 만나게 될 테고 또 여러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교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딴 데 가서 듣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빨리빨리 아는 게 필요해요. 우리 학교가 19년도에 학교 전체가 반으로 나누어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전교성이 딱 반 잘려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간 분들이 나가면서 나가는 입장에서 뭔가 비판 안 맞으니까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 그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장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쭉 해나가는 거 이게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예컨대 아이들은 지금 내 아이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이야. 근데 교장 선생님이 맨날 상급반을 고민해. 그거 안 맞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수업이 바쁜데 이제 학교 대표나 대표교사는 맨날 무슨 아카데미에 교사 양성할 걸 고민해. 수업보다 이걸 더 고민하는 것 같아. 그거 안 맞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학교는 수업하는 데인데 왜 저 텃밭 만들고 왜 부모들한테 농사 지어라 그래. 이거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또 그분들의 교육상이 있겠죠. 그냥 그대로 또 뭐 자기가 지향하는 바대로 제 갈 길 가는 거니까 잘 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장기적이고 생애 주기 전체를 보는 어떤 큰 방향을 보고 쭉 학교를 성장시키고 완성형으로 만들어가는 이 노력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많은 시시비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시시비비 혹은 현재도 그거를 시시비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성숙한 세계시민을 지향한다. 이것도 사실 간단치 않은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큰 어떤 진심과 열정을 쏟아야 되는 문제들이다. 그게 우리 교육 이념과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뭐 세부 사항은 더 또 지내가면서 자세하게 얘기할 때가 또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딱 12시거든요. 5분만 더 주세요. 5분 동안 올해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학교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실 거기 때문에 올해 과제에 대해서요. 먼저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딴 데는 없고 우리 학교만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교사 양성을 자체 아카데미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 아카데미가 이미 7년 정도 이어왔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히 자부하건대 국내 아카데미 중에서 제일 낫다. 제일 낫다. 퀄러티나 어떤 주제 내용이나 구성이나 이게 제일 낫다라고 자부합니다. 강사들의 수준도 최고다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자부하는 거고. 딴 데 나가면요.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건 누가 인정해 줬는데 인증, 라이센스. 예. 우리는 독일 괴테하눔에서 인정받고 하는데
우리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인정받고 하는데 양평은 누가 인정해 줬는데 우리는 그런 기관 없어요. 우리끼리 했습니다. 우리끼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가 앞에 말했던 주체적으로 실현합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서 우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인증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느 때가 서로 상호 인정할 때가 있겠죠. 상호 인정할 때가 오겠지만 예, 그게 있어야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 이 학교가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성장해 오지 못했을 겁니다. 예.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자체 아카데미를 꾸립니다. 이 자체 아카데미가 규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훌륭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아카데미에서 현재 우리 교사들도 이 자체 아카데미의 장학생 출신들이 여럿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자체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사를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양성하고 스스로 검증하고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카데미가 그동안 다른 데 아카데미가 국내에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다른 기관들의 아카데미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독일인들이에요. 독일인들 그냥 통역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이제 그냥 보고 배우는 거죠. 따라 배우는 거죠. 따라 배우는 내용이 지난 20년 동안 변화 없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면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교육으로는 그것만은 안 된다고 봐서 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는 국제교류가 약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무슨 국제교류에 대해서 배타적이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받아야지 그들에게 의존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미국의 모 교사 양성 기관하고 교류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모든 아카데미가 오전에는 이제 철학 사상을 다루고 오후에는 방법론을 다루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연수는 대부분 오전은 100% 외국인이하고 오후는 어쩌다가 경험 있는 한국인이 보조 강사로 들어가는 식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오전은 100% 저희가 하고요. 오후는 경험 많은 외국인이 보조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서로의 어떤 역할의 무게중심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자생력을 키우면서 자기 힘을 키우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 체계적으로 국제교류를 계속 자리 잡아 나갈 수 있게끔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금년에 바로 있을 변화 중에 하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교사 부모들이 다 같이 이제 이 과정에서 좀 합심해서 필요한 일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최고 학년이 저희 8학년입니다. 발도르프 원래 12년제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15개 발도르프 학교 중에서 12년제를 하고 있는데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8년제가 당연한 것처럼 늘 얘기하는 데들이 생겼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마 그 고민들도 하셨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8년 단위는 중학교 2학년인데 맞잖아요. 중학교 2학년 중3 때 공교육에 보낸다. 머리 아프지 않은가? 머리보다도 이게 충돌이 나잖아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교육이었잖아요. 어떻게 책임을 지지? 부모로서 교사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 문화 충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발도르프가 8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힘이 모자라서, 영향이 모자라서 8년밖에 할 어떤 인력과 인적 물적 준비가 그거밖에 안 됐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그거는. 근데 8년이 당연한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완결적으로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는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2년제 얘기를 해왔고,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지금 12년제 학교들은 100몇십 명씩 되는 큰 학교들만 해요. 작은 학교들은 전부 막 8년제가 당연하다는 듯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록 지금은 작지만 커질 거니까 아이들은 잘할 테고, 예. 시민연재를 당연히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거고, 그래서 내년에 상급반이 개설됩니다. 상급반 준비를 개교 때부터 했어요. 개교 때부터 했고, 이제는 준비해왔던 교사들이 상이 잡히고 시간표를 짤 수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레벨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준비가 됐다는. 다른 학교들은 상급반을 한 학교에서 해내지를 못해서 몇 개 학교가 연합해서 연합 상급반을 지금 꾸리고 있어요. 발도르프계가. 연합 상급반을 꾸리는데도 그 상급반의 운영에 굉장히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도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체적으로 상급반을 독자적으로 꾸리겠다. 이 상급반 꾸리는 문제하고 아카데미의 어떤 새롭게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문제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급의 어떤 부분들은 해외와 연결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는 여기가 지금 28년도까지 임대한 자리인데 여기가 농지이기 때문에 교실을 확장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금년 정도 아이들이 생활하게 되는데도 보시면 알겠지만 복작복작할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임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교육의 공간을 설계하고 구현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터를 준비하려고 애를 썼고 지금 연구터 자리를 뭐 들으셨겠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4월 달쯤에 잔금을 마무리하고 개발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개발에 들어가게 될 텐데 모든 과정들이 다 사실 물려있는 것들이에요. 물려있는 것들이고 이걸 개발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처럼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이루어 가려고 하면 사실 양평학교에 우리 스스로 잘하는 게 기본이겠지만 정말 이 지역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방향성을 많은 분들이 지지 성원해주는 그 힘이 있어야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힘과 관련해서 우리 학교가 학교 지금 신입 오신 분들이 저희 양평학교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일 것 같아요, 외부에서? 이 학교를 좀 아는 사람이 양평 그러면 딱 떠올리는 거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입니다. 저 뒤에 저희가 문자도도 걸어놨고 여기도 걸어놨는데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아이들의 실제 학습 지도에 적용하는 거를 책도 내고 예, 교수법도 개발하고 해서 전국의 혁신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수백 명을 가르쳤습니다. 그거 얼마 전에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 저희 학교 개교 기념일이 한글날입니다. 실제 개교일이 한글날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개교 기념일을 한글날로 맞춘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거를 우리 학교의 어떤 정체성과 과제 중에 중요한 거로 본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로 본다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학교가 중심이 돼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런 용어를 쓰자라고 제안을 한 거를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한글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이미 표준화돼서 국가적으로 다 쓰고 있으니까 이걸 배척하면 안 됩니다. 배척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종대왕의 창시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써야 언어가 지금까지 우리가 개념도 희박하고 언어의 발달이 의식의 발달에 직접 영향을 그동안은 별로 못 줘왔거든요. 근데 모국어를 깊이 이해하고 하면 평소에 언어 학습을 하는 이 자체가 그대로 인성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거에 발달로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정음과 한글의 어떤 이 특장점들을 잘 조화를 시키자라는 의미로 정음 한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취지에 동의하는 전국의 교사분들이 정음 한글 교육 연대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가 뭐 정기적으로 강연도 해 나갈 거고 출판도 해 나갈 거고 많은 활동들을 해 나갈 건데 실은 그 기구의 어떤 내용적 또 지역적인 중심이 양평학교인 거죠. 그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활동들 우리 학교에서 이제
진행되는 것을 앞으로 이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년과 관련해서 아카데미가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국제적인 교류가 강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상급반하고 관련된 많은 학교의 어떤 필요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음 한글은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또 전국적으로 양평학교에 대한 많은 어떤 지지하고 성원하는 힘들을 모아내는 과정으로서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정음 한글과 관련된 어떤 중심지로서 우리 학교가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와 관련된 많은 또 학교에 어찌 보면 학교는 일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행사도 해야 되고 연수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나머지 조금 더 더 자세하거나 세부적인 것들은 천천히 해 나가기로 하고, 제가 시간을 잘 오버하는데 지금 10분 오버했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